노청년 대하소모임 봄꽃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네, 저희 지난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를 맡은 이예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럼 제 옆에 계신 분들 각자 소개를 오늘은 이쪽부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남북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봄꽃의 대표이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획을 하고 창비출판사에서 나온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5.18 사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룬 아무리 얘기해도 라는 책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마영신 작가님께서 그려주셨는데요. 마영신 작가님께서는 진실을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구상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많이 어렵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무거운 내용을 좀 다뤘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조금 특이하게 1980년이랑 202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5.18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18에 대한 역사 왜곡, 폄하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배경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오늘도 좀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가 18년 독재 끝에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김유기한테 암살당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신군부가 정권에 찬탈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체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5일 자세히 얘기하면 5월 17일에 서울역 회군 이후에 그렇다면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군부의 고민의 그 마지막 끝이 5월 18일 광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리고 그 무력 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 역시 무력을 사용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쟁점화되고 논란을 빚는다는 거에 저는 아쉬움을 따릅니다. 네, 배경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2017년에 송강호 그리고 유해진 주연의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택시 운전사 전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 화려한 휴가라던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좀 그간에는 그 당시에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좀 보여줬다고 하면 이 책에선 진짜 독특한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연결지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이 책 내용 중에서 이거는 꼭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8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넌 대학물 먹어서 민주화니 유신이니 뭐니 잘 알겠네. 내가 그런 건 하나도 몰라도 여기 빨갱이 그리고 이 새끼들 다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는 나는 알아.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을 보고 한 분이 이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책을 보면서 지식이 없이 신념만 가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지나가는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을 하는데 그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좌파를 잡기 위한 행동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되게 좀 공감이 갔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면 빨갱이라는 사실 성폭행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성폭행이라는 거는 인권을 짓밟는 행동이고 본인이 좌파를 잡으려고 왔지만 그 외에 어떤 그 인권 짓밟는 행동과 어떤 악한 행동들을 다 끄집어서 하기 때문에 이때 상황은 정말 빨갱이라는 그 명분 하에 그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네, 그 말을 지식 없이 10년만 가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죠. 네, 그럼 되게 무거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도희님은 어떤 게 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1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군인이 우리가 한 짓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일개 병사들도 최소한의 자각은 있었다는 거 같아요. 이게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가의 명령이었고 국가의 이름으로 그게 정당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민주화된 세상에 살면은 소위 뭐 그게 대체 누구의 어떤 권한이고 명령이냐 해서 이건 국가의 권한이고 명령이다라고 할 때 최소한의 정확성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소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전 적소 토론할 때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비유가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17일에 서울역 해군을 했을 때 이제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신군부가 이제 그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죠. 총을 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엎드려서 피한 거죠. 근데 총알이 계속 날아가서 검주에 맞았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그 신군부나 당시 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 세력이 어디든 이제 속말로 이제 어디든 이제 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옆에 그게 광주였다는 거죠. 서울에서 그렇게 회군을 해가지고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그냥 양보하듯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5.18도 안 터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당시 이제 서울에서 민주화운동했던 학생들이나 재야생들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면 5.18이 안 터졌을 텐데라는 죄의식이나 부채의식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뭐 그분들이 죄의식과 부채의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진짜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생각이 되게 슬프네요. 그냥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느껴지는 건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너무 무겁고 왜냐면 또 그 당시에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약간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바탕으로 오늘 좀 추가적인 논의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근처에도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시위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논의 나눴던 거 플러스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 제가 먼저 얘기를. 네, 도희님이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그 홍콩에서 민주화운동 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뉴스에서도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좀 가장 놀랐던 게 힘을 위한 행진곡을 홍콩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같이. 한국에서 이게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데 그 민주화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싶다 내 마음에서 홍콩 사람들도 흔쾌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당시 홍콩의 지금 민주화에서 지금 조슈아 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교훈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덕분에 한국 사람을 공부하게 됐고 민주화의 가치가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떻게 막 그런 얘기를 한 걸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시금석이 됐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홍콩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줬다면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뜻깊은 일이죠. 다만 이제 어쨌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금 통과된 상태고 홍콩 사람들은 그 보니까 백지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이렇게 들고 말 안 하겠다. 코로나 마스크 쓰고 나는 이제 말 안 하겠다. 여기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백지 시위를 하던데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동시에 좀 물론 이제 그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은 국가 대 차원이고 외교의 문제는 다르겠지만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맨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 엄청 빨리 한 다음에 민주화 이뤘다고 하는데, 근데 뭐 민주화 이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데 홍콩 측에 이제 뭐 홍콩이나 중국 측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비판하지 못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상황인데, 뭐 그게 뭐 내정 간섭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민주화라면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 나왔던 거는, 어쨌든 국가 대 국가의 좀 차원으로서는 뭐 내정 간섭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건을 해외로 알린 게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나왔지만 독일인 기자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어쩌면 지금은 또 그때랑은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힘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혹시 보미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저도 아까 토이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홍콩의 홍콩 시위의 민주화 운동이 어떤 모범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쨌든 배경적인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좋다고 하기보다는 아픈 역사이지만 또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시위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모범적인 사건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유를 하고, 특히 북한 같은 나라는 좀 많이 본받아서 거기가 뭐 포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바로 알고 정확한 정보를 좀 접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것도 북한에 상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도 북한 주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영화였어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북한이든 어디든 너네 체제 잘못됐어, 너네는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뭐 보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도 뭐 나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우리도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던져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홍콩 시위 관련해서 진짜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진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런 소모적인 토론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독일인 기자처럼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한 가지 그냥 좀 연관 지어가지고 홍콩 시위에서도 그 몇몇 가지 보호가 막 금지되고 SNS 사용이 좀 금지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자유가 엄청 억압받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좀 관련해서 어떻게 뭐 표현의 자유라던가 어디까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걸 과연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어를 금지한다던가, 뭐 인터넷에 올리는 거 금지하고. 어쨌든 금지하는 단어가 저는 좀 금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어 금지를. 네, 단어 금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표현의 자유가 되게 보장을 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금지시키고, 어쨌든 정부에 대해 좀 해롭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
다 그냥 금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유의 억압이기 때문에 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게 아닐까. 마치 북한처럼 북한을 들먹이긴 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한다던가 행동 하나 잘못한다던가 이거를 신고하면은 아무리 잡혀가거나 아마 이런 시대인데 그거랑 뭐가 다를 게 있나 싶어서 홍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이거 자유를 계속 사람들이 외쳐야 되지 않을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회에서도 이게 많이 억압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플 같은 것도 뭐 그죠? 네, 한국 카톡도 잘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네, 유튜브도 안 되고 특정한 어플 같은 것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 단절시켜 놓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몰랐어요. 이게 억압을 갖고 있는 건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중국 친구들이 이거 매체를 잘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다 막아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뭔가 씁쓸함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도 엄청 성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을 하고 제한을 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제기라던가 해결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현실이 전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뭐 홍콩 관련 문제 같은 거 외교적인 거고 아까 그 내용 감사 같은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피하고 싶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홍콩의 사례나 중국의 사례를 한국에다 가져오면은 홍콩 국가보안법 전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은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서 실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똑같은 게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라고. 근데 제가 뭐 그 해묵은 논쟁을 여기서 재점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라. 저렇게 막 반민주적이고 이런 게 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형용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만약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홍콩의 민주화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홍콩은 물론이고 홍콩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동아시아나 세계 공동체가 좀 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간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와 궤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의 모습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 너무 홍콩의 계기를 통해서 그걸 보는 게 좀 더 차라리 그렇고 거기다 무게를 실천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공화국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왜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같은 걸 하려고 할까? 그런 거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묵은 논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쟁에다 불을 다시 붙여자는 게 아니라요. 이런 고민은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 걸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좀 생각난 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2020년의 사건은 그거의 고등학교 교실 같은데 어떤 한 학생이 5.18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일베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베라는 걸 좀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5.18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제 가르쳐주면서 과거로 넘어가는 그런 건데, 보면은 그렇게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선생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서 돌고 있는 남선생님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희님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약간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걸로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좀 실수 혹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나부터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내용을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또 잘못했어, 뭐 고쳐야 돼, 뭐 이런 말 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책에 진짜
엄청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조금 읽어보고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제 우리가 겪었던 5.18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홍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준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혹은 북대에서 이걸 어떻게 좀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 예전에 그런 사회부 이런 네. 것처럼 단순히 뭐 감리투쟁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제가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한 내용이 북한에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을 명칭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여기 광주 인민동기라고 나와요. 인민학교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런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나올 때요. 조금 명칭은 광주 인민동기라고 나오고요. 그 외에는 딱히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고 내용은 영화나 이런 것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접할 수 있었는데 한 친구는 뭐 TV에서 조금 많이 접했대요. TV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남조선 괴뢰군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남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전두환도 등장을 하고 전두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잘 기억하시네. 네, 거기에서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광주 폭동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전두환이 등장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흐름이 되게 끊기잖아요. 이것만 봐도 뭐 그냥 전두환 그냥 뭐 TV로 접했을 때 광주 폭동으로 인해서 뭐 등장한 사람 막 이렇게밖에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여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정도만 나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남북한이 교류가 된다면은 평화 교류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게 아닐까. 내용을 저희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게 흐름을 저희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짤막짤막한 어떤 영상을 봤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풀 영상을 이제 메꿔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흐름을 이어준다는 게 그 친구들한테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단순하게 뭐 폭동이라던가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텔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식을 알고 있고 또 북한에서 가르치는 이런 부족함이라던가 조금 왜곡된 부분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역사는 김일성, 김정일께 중요해서 역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중요해서 원래 역사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되게 소홀히 한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역사라는 게 참 김정일과 이제 김일성이 정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할 게 아닌가. 맞아요. 북에서는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의 네.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좀 비슷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본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런 상황에서 실전에 회화에서 버벅거리고 맞아요. 아는 것 같은데 생각 못하겠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북한의 매체들이랑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좀 관추해 봤을 때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그 북한 측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반미자주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5.18을 기점으로 반미자주 투쟁에 세역된 건 맞잖아요, 운동권이. 저는 그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얘기하는 반미투쟁이라는 게 5.18 직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태동이니까. 왜냐면은 그 군대를 지방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작동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그때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재야진영이나 민주인사들이 이거는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미운동의 그 시작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속이거나 북한 사람들한테 은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반미자주 투쟁과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인정하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반미자주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5.18 이후의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이 5.18 민주화운동을 설명할 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전후 과정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게 됐냐, 박정희 정권에서의 그런 권력관계는 권력관계고 암살을 죽었으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그런 북한에서는 지금 선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매체라든지 나오는데 이거는 다 빠져요.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조선 괴뢰군이 이제 죄 없는 남조선 시민들을 죽이고 권좌를 잡고 군림하다가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물러났다. 딱 거기까지인데 일단 방점이 거기에 찍혀있는 거잖아요. 남조선 괴뢰군이 죄 없는 남조선 시민들을 죽였다에 찍혀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후 과정을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됐고 5.18을 한국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일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무슨 사회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도 논란 중에 있다 라고 그 사람들한테 열린 결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거는 논외인데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게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논란이라는 건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도 당장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요. 작년만 해도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5.18 마운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운드 맞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부정하면서 명단 공개해라, 5.18 때 보선대학 명단 공개해라 했는데 그거 안 하는 거 가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에 있는 가짜뉴스나 아니면 소위 무슨 보수 유튜버 이런 거 달고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외국 발언이라든지 명예훼손을 지금 다 실형을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시민사회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 또 역시 우리 손에 있는 거죠. 북한처럼 조선노동당이나 국가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적이다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해야 될 국가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인지시켜 준다면은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그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던 이유는 그 논란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듣기에 5.18 자체가 논란이다, 그러니까 시민권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로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18에 대한 혐의와 왜곡에 대한 논란 이런 식으로 좀 더 표현을 해주는 게 그렇죠. 네.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저희가 이거는 조금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일베인 고등학생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전개가 되는 건데, 이 책의 제목도 아무리 얘기해도 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 그런 사건, 그런 일 없었어, 그때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실이야, 그리고 북한도 왔었던 거 진실이야 막 이렇게 믿고 되게 그 당시에 그럼 민간인 학살 이런 거 없었어 라는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어요.
엄청 큰 네. 과제죠. 좀 저도 이제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꽤 오래 해왔는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똑같이 세게 말하면 그냥 오히려 더 거부감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경험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6번 지금 이제 무려 6번째죠. 그러니까 6번째 발의돼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논의 중인데 거기서도 이제 5.18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또 어디서 설명을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5.18에 대한 외국 발언이나 폄하 발언이 있는 것들을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걸 처벌하자, 무조건 처벌하게끔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도 표현의 자유로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5.18에 대한 외국 발언이나 그런 유튜브나 뭐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냥 뭐 수위가 높은 거 아닐까요? 하는 말이 쓰레기라 생각해요. 그런 말 하는 인간들도 쓰레기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거는 이런 쓰레기 같은 말, 저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이나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자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저런 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받는데 그럼 나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저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더 넓고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사회의 성숙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사회에서 성숙이나 사실 우리 모두가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진상을 알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알고 민주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면은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논리 같은 거죠. 알아서 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은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무조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처벌 일면도로 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 언성이 더 커질 거고요. 그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버 같은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질 거고요. 그럼 그 사람 몸집만 풀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막거나 무조건 침뱉거나 아니면 금지법으로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받는 게 그런 방법으로 저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이걸 처벌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사실 죄는 아니니까 뭔가 본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막 이런 거에 가까운 건데 가장 걱정인 거는 그 다음 세대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자식이 겪어야 할 그 혼란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은 얼마나 좀 그 후세대까지 이어질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자유도 사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주어지는 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자유를 저희가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폄하발언이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그냥 던지기만 하면 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잠시 했었고요. 네, 이거는 저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 뭐 지금도 일베가 많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고등학생인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는 거, 유튜브로 보는 거 이것들이 자기 세상이 전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어른들 혹은 친구들도 사실 뭐 그런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좀 좁아지니까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주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좀 말을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 4.19 기념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도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나 5.18을 기념하고 기억하는가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그거 5.18을 왜곡하거나 편안한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자꾸 푸념하냐.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래세대 5.18을 겪지 않은, 뭐 저도 안 겪었지만, 저희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동시대고 그걸 들었고 봤었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제 자녀가, 만약에 내가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 애들한테, 내 아들딸들한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도 지금 막막한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시민사회 성숙이나 교육으로 뒷받침돼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그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민주사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네, 계속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방법의 문제인데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다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당사자가 살아있잖아요. 5.18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아마 부정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사람이냐. 지금 5.18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잘못됐고 끝나야 하지만은 아직도 마침표가 안 찍혀진 이유는 당사자가 살아있고, 당사자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전두환 씨께서 네. 살아계시죠. 언제 처벌 받으실지. 갑자기 또 막막해지네요. 사실 진짜 저도 많이 느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런 것들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건 다 교육으로 바꿔야 돼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숙한 시민사회, 뭐 이런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거를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그 남쪽에서 계속 살던 친구들보다는 역사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짧은 기간에 많이 배워내다 보니까 되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보셨어요? 남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혹은 어떻게 좀 접했었는지? 남한에서요? 그냥 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자가 여기 있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과정부터 남한에서 그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 공정공시를 이제 밟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책이 한 권이 되게 얇아요. 에드월 책인데 내용이 정말 한 줄짜리 역사예요. 거의 키워드식으로 뭐 5.18 민주화 운동 하면은 그래서 막 그 내용 그냥 한 두세 줄? 먹기달라. 그야말로 검정고시를 위한. 네, 신석기 때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현 근대사까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냥 한두 줄씩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사실 뭐 검정고시 졸업을 한 후에도 역사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민주화 운동 하면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어쨌든 뭔가 부정당해서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 뭐 시대 배경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정확히 뭐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사단 뭐 캠프나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좀 강의들 듣고 하면서 좀 그 틈을 좀 메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좀 검정고시는 정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거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12년 동안 받는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저는 뭐 1년 6개월 만에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압축되고 또 압축됐을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무미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좀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주변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본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최대한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게 인증이 되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틈틈이 얘기를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나 이런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그때그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네, 책 보고 이런 것보다는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또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그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혹시 도희님 친구들도 어쨌든 이런 활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혹시 그런 친구들이랑은 이런 얘기를 좀 하나요? 어때요? 다 만나서 세상 사는 얘기하고 뭐 하니까 이번에 5.18 망언이 뭐가 있었다며 뭐가 있으면 누가 그랬다며 이러면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고마운데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잘못했다 하면 손가락질하는 거는 이건 이 시대 진짜 이 책에 나오는 이 시대에서나 했던 거고, 다만 생각이 다르면 토론할 수는 있잖아요. 토론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5.18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홍콩이라든지 바로 위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한 얘기도 자유롭게 나눌 수는 있고, 사실 그거는 우리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범위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5.18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보수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뭘 한다던가 아니면은 근데 이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데 아니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아니라던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생각이 다르면은 토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든 아니면 그 토론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이 1980년의 대한민국이랑 다른 거니까요. 그런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고 그런 토론하고 합의를 찾든 나쁜 말로 굴복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당사자가 살아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자유와 평등을 더 향상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각자 어떤 의견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자유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 팩트는 왜곡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왜곡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역사적인 사건은 왜곡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성숙한 시민사회 쪽수판들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한 사람 한 개인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야에는 이런 왜곡된 것들을 사실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싶은데 혹시 제가 좀 짚어주지 못한 이거는 진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 있으신가요?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5.18에 대해서 왜곡이나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5.18에서 겪었던 국가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존재했던 폭력이라는 거는 그거를 수직적 폭력이라고 그러대요. 어려운 말로 책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는 사람들을 쉬운 말로 쪼는 거죠. 세금 더 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우리 군사 투자할 거니까 니네 안 그러면 총 맞아 죽어 이러면 수직 폭력이고 수직 폭력. 근데 민주화가 된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세상에서는 왜 그러면은 똑같은 시민들이
군사 독재를 한 대통령도 아니고 그 밑에 하수인들도 아니고 똑같은 시민이 왜 다른 시민한테 단순히 광주에 산다는 이유로 5.18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5.18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을까? 수평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 폭력이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중산층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중산층이 상류층, 상류층 여기 뭐라고 그러죠? 중산층 그 다음에 중인? 중류, 상류, 중류 하류가 있으면은 중류가 이제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류는 상류대를 생각하는 게 완전 눈높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류는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팀이 중산층인데 사회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산층이 사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상식적인 어떤 균형을 잡아줄 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거 말고도 먹고 사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하류층은 하류층대로,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나는 여기서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하고 뺏어가. 아니면은 보미군도 아실 거예요. 북한 인천 주민들도 그런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북한 인천 주민들은 저기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 입시할 혜택 봐가지고 다 이서울하고 좋은 데 가거나 아니면 취업에서 우선권이 있거나 생활비를 받거나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사실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배려해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5.18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짜증나고 저 사람들 민주화 얘기하는 건 난 뭣도 관심 없는데 저 사람들이 그때 광주에 있었다고 5.18에서 있었다고 뭘 해? 5.18 뭐야? 내가 알게 뭐야? 나는 거기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총을 맞고 공수부대랑 싸워서 총을 맞고 죽든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한 거라도 죽든 내가 여기 손가락에 피난 거보다 안 아프거든요. 미안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폭력을 하는 거죠. 자기 불만의 표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튜버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정당화되려니까 자기 판타지를 채우는 거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분명 나와 있는 역사적 자료인데도 일부러 오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말 같지 않은 얘기. 이거는 영화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은 그 뒤에는 어떤 속셈이 있고 북한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는 이유가 정신병이죠. 판타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걸 수평적인 폭력을 하는데 그 폭력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5.18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너무 비극적인 거죠. 근데 5.18도 그 말도 안 되는 수평적 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도 추가로 덧붙여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책 시리즈가 4개잖아요. 이 4개도 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 빨갱이라는 단어가 마치 마녀라고 마녀 사냥하듯이 네, 마녀 사냥하듯이 빨갱이라고 이제 특정한 명칭을 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다 제끼고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대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이렇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마녀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다 그렇게 생긴 사람을 이제 다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빨갱이라는 이게 진짜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고 빨갱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빨갱이라는 명분으로 다 끝 잡아드리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형식적인 거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처벌하는 그리고 일베도 살짝 이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베 이런 사람들도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리고 뭔가 본인들이 보고 듣고 하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에 그냥 정신이 좀 박혀서 인식이 박혀서 정확한 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말 마녀 사냥 같은 사건들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수평적 폭력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없는 막기 위해서? 아니 그런 거를 하기 위해 네. 이런 식으로 빨갱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네. 거기 이제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빨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그쵸. 굉장히 많은 차별적 단어들과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우리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거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온라인 토론을 할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되게 논의를 나눴던 게 다 제가 느끼기에 좀 무겁기도 하고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좀 더 고민이 많이 되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런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테고 좀 어려워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온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이 책을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네. 다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론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읽고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이야기 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드디어 다음 시간이 저희 마지막 영상인데요. 마찬가지로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책을 갖고 할 건데 그 책의 제목은 비창입니다. 여러분 비창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제주도말로 알고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네, 도구. 도구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비창이라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 제주에서 살았던 해녀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이고요. 저희가 그 책을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에도 책을 읽고 와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3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영상 보면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고마워요.